이혼하자, 지은. 지금 당장. 남편은 분만실에서 몇 시간 전에 아들을 낳은 내게 그렇게 말했다. 그의 옆에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여비서, 윤서가 턱을 치켜들고 서 있었다. 그들은 내가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며 매달리기를 바랐다. 그러나 나는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그들은 아직 몰랐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 대답이 그들의 끝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온몸이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잔잔했다. 내 옆에는 투명한 아기 침대 속에서 갓 태어난 내 아들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내 작은 기적, 연약하지만 온 세상을 품은 존재. 나는 그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더 이상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그때 문이 열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 준호가 왔구나. 내 남편, 내 아이의 아버지. 맞았다. 그는 들어왔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로 마치 그림자처럼 날씬한 윤서가 따라 들어왔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고 내 입가의 미소는 천천히 사라졌다. 준호는 침대 발치에서 멈췄고 그의 얼굴은 차가웠다. 낯설고 냉담한 표정이었다. 윤서는 그의 곁에 서서 의도적으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눈빛은 승리감에 차 있었고 경멸이 섞여 있었다. 마치 이제 곧 버려질 가구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리고 준호는 그 말을 꺼냈다. 이혼하자, 지은. 지금 당장. 그의 말은 마치 판결문을 읽는 듯 건조하고 단호했다. 나는 잠시 숨이 멎었다. 하지만 억지로 눈을 떼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내 상처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 기쁨은 주고 싶지 않았다. 윤서를 사랑해. 그가 말을 이었다. 우린 오래전부터 함께였고 더 이상 너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퇴원하면 바로 짐 챙겨. 아파트는 내 거니까. 알잖아. 너 나 만나기 전엔 아무것도 없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아와 가슴을 베었다. 나를 짓밟고 이 자리에서 무너뜨리고 싶어 했다. 바로 이 병실에서 내가 그의 아이를 세상에 내놓은 바로 그날에. 윤서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아이 말인데 준호는 아기 침대를 흘끗 바라보며 덧붙였다. 걱정 마. 내가 버리진 않을 거야. 조금만 크면 내가 데려갈 거야.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야 하니까. 그게 가장 잔혹한 말이었다. 내 아이를 빼앗겠다는 협박. 나는 속이 얼어붙는 듯한 감정을 느꼈지만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준호에게서 윤서로 다시 준호에게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좋아. 이혼하자면 하자. 그들의 얼굴에 진심 어린 당혹감이 스쳤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다. 준호는 순간 말을 잃었다. 준비한 대사를 잊지 못했다. 이게 다야?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동의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준호, 네가 원하는 조건으로. 윤서의 얼굴에는 불신이 가득했다. 나의 침착함이 그들의 시나리오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마도 내 눈물과 절규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평정. 그래, 다들 좋을 대로지. 준호는 말하며 허둥지둥 체면을 되찾으려 했다. 그는 몸을 돌려나갔고 윤서는 마지막으로 나를 한 번 더 승리의 눈으로 쳐다본 뒤 그를 따라 나섰다. 문이 닫히고 병실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제야 나는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손이 살짝 떨렸다. 나는 손을 뻗어 아기의 따뜻한 뺨에 손끝을 대었다. 아기는 깨어나지 않았다. 그는 알지 못했다. 방금 전 그의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는 걸.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오래 준비해왔다. 내 침착함은 절망의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한 준비의 결과였다. 진실은 오늘이 아닌 몇 달 전, 내 배가 아직 작게 불러오고 있을 무렵, 마치 희망처럼 나를 감싸던 행복한 가족이라는 환상이 서서히 무너질 때 내게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그 무렵부터 나는 내 안에 작은 불꽃 하나를 피워 올리기 시작했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결이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변화였다. 준호는 갑자기 퇴근이 늦어졌고 주말마다 출장이 생겼으며 자주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핸드폰을 항상 손에 들고 다녔다. 전화는 베란다나 욕실에서 받았고 누군가의 이름이 화면에 떠오르면 곧바로 꺼버리곤 했다. 잡지에서 본 뻔한 불륜의 신호들. 처음엔 부정했다. 스트레스가 심해서겠지. 아빠가 된다는 중압감 때문이겠지.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타일렀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는 유난히 늦게 들어왔고 코트를 벗는 순간 그의 옷깃에서 낯선 향수가 풍겨왔다. 그건 우연히 묻을 수 있는 은은한 찬향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품에 안겼을 때 남는 친밀한 채취였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자는 얼굴을 보며 내가 사랑했던 세계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자리에서 따지고 들 수도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무슨 향수 냄새냐고, 따귀를 날리고 울부짖으며 따졌다면 그가 무릎 꿇었을까?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나를 예민한 임산부라며 비난하고 호르몬 탓이라며 비웃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패배자로 전락했을 것이다. 아니다. 나는 그의 규칙에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만의 방식으로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래서 나는 증거가 필요했다. 의심이 아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그 다음 날 준호가 출근하자마자 나는 노트북을 펼쳤다. 손이 떨리며 검색창에 사설 탐정을 입력했다. 영화 속 장면처럼 느껴졌지만 이것은 내 인생이었다. 나는 믿을 수 있을 만큼 신뢰감 있는 이름과 사이트를 가진 한 탐정 사무소를 선택했다. 전화를 걸자 놨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받았다. 그는 이름이 이진수라고 했고 내 설명을 조용히 다 들은 뒤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그는 회색 머리의 중년 남자였고 눈빛은 피곤하면서도 날카로웠다. 그는 동정도 경멸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일에만 집중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준호와 윤서의 사진을 건네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봉투에 담긴 현금을 건네며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 싶었던 우리의 결혼을 스스로 배신하는 느낌에 치를 떨었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그가 말했다. 그 일주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똑같이 식사를 차려주고 같은 말투로 안부를 묻고 그의 거짓말을 듣고 있었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내 뱃속의 아이에게 손을 얹고 따뜻한 말을 건넸다. 그 손길이 이제는 얼음장처럼 느껴졌다. 나는 최고의 연기자가 되어야 했다. 감정을 들키지 않도록 내 표정과 말투를 훈련했다. 눈물은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고 분노는 차디찬 강철로 바꾸었다. 모든 것은 내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내게 강한 엄마가 필요했다. 약하고 무너지는 모습은 보여줄 수 없었다. 정확히 일주일 뒤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준비 완료. 내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 다음날 나는 또다시 그 카페에 앉아 있었다. 이진수 탐정은 아무 말 없이 얇은 서류철 하나를 내 앞에 내려놓았다. 나는 그것을 내려다보며 숨을 멈췄다. 진실이 담긴 확인하고 싶지 않지만 꼭 봐야 하는 현실의 서류였다. 차 안에서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자신의 오래된 차로가 조수석에 앉았다. 서류를 열자 예상했던 장면이 차례로 펼쳐졌다. 준호와 윤서가 레스토랑에서 손을 맞잡고 나오는 모습, 아파트 입구에서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 심장은 아팠지만 예상했던 대로였다. 하지만 그 다음 사진이 나를 무너뜨렸다. 공원에서 찍힌 사진 한 장. 준호가 2~3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를 안고 활짝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윤서가 아이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다. 그는 이미 또 다른 가정과 아이를 갖고 있었다.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간 나를 속여왔다. 내가 꾸었던 가족의 꿈, 미래의 행복은 그의 이중생활 중 하나일 뿐이었다. 보험처럼, 예비 수단처럼. 그 뒤에는 구체적인 보고서가 따라붙었다. 윤서와 아이가 사는 별도의 아파트 주소, 준호가 지불한 월세 내역, 아이 옷가게와 장난감 가게의 영수증, 그리고 이들이 함께한 여행 날짜들. 내가 알기로는 출장이었던 그 주말들. 나는 운전대에 손을 꽉 쥔 채 앞만 바라보았다. 눈물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공허 한만이 가슴을 채웠다. 그날 나는 죽었다. 과거의 나, 순진하고 헌신적이었던 지은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 새로 태어난 나는 차가웠고 계산적이었으며 싸울 준비가 된 여성이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내 차례가 올 것이다. 나는 그날을 기다렸다. 침착하게, 묵묵히.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그가 내 병실로 걸어 들어와 나를 모욕하러 온 바로 그날.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문이 닫히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아들의 고요한 숨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어머니에게 손자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화면 상단에 낯선 이메일 알림이 떴다. 보낸 사람은 공중사무소. 제목은 유산 상속 관련 안내. 처음엔 눈을 의심했다. 나는 천천히 몇 번씩 문장을 다시 읽었다. 존경하는 김지은님, 고9. 박진자 여사의 유언에 따라 귀하는 법적 상속인으로 지정되었으며 해당 상속 절차 진행을 위해 방문 요청드립니다. 박진자, 낯익은 이름이었다. 오래전 돌아가신 할머니의 사촌 언니였고 어린 시절 명절 때 어쩌다 한두 번 얼굴을 본 적이 있을 뿐 사실상 남남처럼 살아온 사람이었다. 노인이었다. 혼자 살았고 검소하고 조용했던 사람. 하지만 이메일 말미에 적힌 상속재산의 추정 금액을 보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수억 원대의 자산. 나는 다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작게 웃었다.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라기보다 한없이 벼랑 끝에 몰렸다고 생각했던 내 삶이 드라마틱하게 반전되는 아이러니에 대한 웃음이었다. 준호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확신하며 떠났다. 나는 그가 떠나는 것을 막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가 떠나고 불과 몇 시간 뒤 나는 상상도 못했던 무기를 손에 넣었다. 세상은 참으로 기묘했다.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닌 운명이 내게 준 한 줄기 빛이었다. 밤새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메일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다. 이 모든 게 꿈은 아닌지 몇 번이고 의심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아기를 데리고 잠시 검진을 위해 나간 사이 나는 용기를 내어 공중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따뜻하고 또렷한 여성의 목소리가 받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리 있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내 이름을 확인한 후 차분하게 말했다. 네, 김지은님. 박진자 여사께서 남기신 유언장에 따라 귀하가 전 재산의 단독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놀랐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의 뜻이 확고했고 모든 법적 절차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지금 출산 직후라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며칠 후 퇴원 예정인데 혹시 급히 사용할 자금을 일부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새로운 거처를 구해야 해서요. 그녀는 짧은 정적 후 이렇게 답했다.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여사님께서 유언에 명시적으로 남기셨습니다. 귀하의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비용은 즉시 집행하도록 저희가 임시로 받을 수 있는 위임장을 준비하겠습니다. 퇴원 후 방문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이제 나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었다. 나는 이제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내 아이의 미래를 내 손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계획을 하나하나 준비하기 시작했다. 먼저 어머니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준호와의 일, 상속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느꼈다. 대신 이렇게 부탁했다. 엄마, 퇴원 날엔 그 낡은 잠옷 말고 내가 예전에 샀던 파란색 원피스 좀 가져다 줘. 구두도. 나 제대로 나가고 싶어. 그 다음은 거처였다. 나는 집 근처의 고급 부동산 중개소 사이트에 접속해 완비된 가구와 전자제품이 있는 입주 즉시 가능한 아파트를 찾았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안정감과 청결함, 그리고 아이에게 적합한 환경이었다. 몇 군데를 눈여겨보고 그중 하나에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는 밝고 유능한 여성 민지였다. 그녀는 내 사정을 듣자마자 감을 잡은 듯 말했다. 신생아 있으시면 방음 잘 되는 구조, 위생 철저히 관리된 곳이 필요하시겠네요. 마침 그런 집이 있어요. 정문 경비, CCTV 완비, 새 가구, 주방도 깔끔하고 아이 침대도 준비 가능해요. 나는 망설임 없이 계약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선결제했다. 민지는 놀랐지만 내 결단력에 곧 신뢰를 보였다. 나는 새로운 삶의 주소를 손에 넣었다. 퇴원 당일 나는 조용히 화장대 앞에 앉아 파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정돈했다. 화장을 하면서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더 이상 병약하고 상처 입은 여자가 아니었다. 강인하고 단단한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다. 나는 너를 안아들고 병실을 나섰다. 간호사가 말했다. 김지은 씨, 남편분이 아래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차가 올 거예요. 그분께 전해주세요. 신경 쓰지 말라고요. 병원 현관에 도착했을 때 나는 준호를 보았다. 그는 벽에 기대어 지루한 듯 서 있었다. 내가 모습을 드러내자 그의 얼굴에 놀람이 번졌다. 그는 예상했다. 흐트러진 머리, 울상, 초라한 병원복 차림을. 하지만 내가 나타난 모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기다리느라 지쳤다. 어서 가자. 너희 엄마 댁으로 데려다 줄게. 짐은 나중에 가지러 오고. 그는 아들을 안으려 손을 뻗었지만 나는 조용히 한 발짝 물러섰다.
필요 없어, 준호. 나 혼자 괜찮아. 바로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병원 입구에 천천히 멈춰 섰다.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내렸다. 그는 조수석 문을 열고 나를 향해 예를 갖췄다. 준호는 놀란 얼굴로 차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저게 뭐야? 택시 불렀어? 비슷하지. 나는 조용히 대답하며 똑바로 걸어 나갔다. 운전기사는 내 짐을 받아 트렁크에 실었고 나는 너를 품에 안고 조수석에 탔다. 준호는 뒤따라 현관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지은, 이게 무슨 짓이야? 어디로 가는 거야? 내 아들을 데려가? 나는 차창을 내리고 그를 바라보았다. 언젠가는 세상을 다 주고 싶었던 남자. 그러나 이제는 낯선 이가 되어버린 존재. 걱정하지 마, 준호. 우린 집으로 가는 거야. 내 집으로. 새로 도착한 아파트는 사진보다도 훨씬 좋았다. 햇살이 잘 드는 넓은 거실, 깨끗하고 정갈한 주방, 그리고 조용한 단지 안에 녹음 가득한 정원이 내게 말을 거는 듯했다. 침실 한쪽에는 너를 위한 새하얀 아기 침대가 준비되어 있었고 공기에는 페인트 냄새가 아닌 청결함과 신선함의 향기가 스며 있었다. 나는 너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히고 한참 동안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조그만 존재가 내 전부였다. 나는 그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해낸 것이었다.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나는 안전하다고 느꼈다. 더 이상 쫓기지 않는 느낌. 더 이상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삶.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신 뒤 식탁에 앉았다. 마음 한 구석에서 서서히 실감이 밀려왔다. 나는 이제 홀로서기에 성공했다. 내 옆에 아무도 없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가득 찬 느낌이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그건 이진수 탐정이 나에게 건넸던 진실의 기록이었다. 준호와 윤서의 관계를 담은 사진들, 영수증들 보고서. 나는 그것들을 다시 하나하나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지금쯤 그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때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울렸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발신인은 준호. 나는 잠시 고민했다. 받아야 할까?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 결국 나는 통화를 거절했다. 다시 울렸다. 또 거절. 몇 번이고 반복되던 그 호출. 결국 나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리고 곧 이어온 메시지. 이번엔 윤서였다. 지은, 네가 뭘 꾸미는지 모르겠지만 준호가 미쳐가고 있어. 넌 지금 아이를 납치한 거야. 경찰이든 아동보호기관이든 부를 거야. 제정신으로 돌아와. 아이 엄마로 살고 싶다면. 메시지에는 위협과 조롱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고 조용히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썼다. 준호에게 전해 아이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내 변호사의 전화를 기다리라고. 그 외 모든 행동은 협박으로 간주하겠어. 그리고 곧 그녀의 번호도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이제 나는 완벽한 방어벽을 세웠다. 그들로부터 내 세계를 지키기 위한. 그날 밤 나는 너를 안고 아파트 구석구석을 정리했다. 필요한 아기용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부드러운 이불과 수건, 분유와 젖병, 작고 예쁜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챙겼다. 집은 점점 더 집다운 모습이 되어갔다. 마치 나와 아기의 둥지처럼.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모든 것이 이제 내 손에 있었다. 너를 목욕시키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 잠에 들게 한 뒤 나는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 다시 한번 진동음이 울렸다. 이번엔 새로운 번호였다. 그 문자는 나를 다시 긴장하게 만들었다. 발신인은 이진수 탐정. 김지은님,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시간에 연락 바랍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또 무슨 일이? 이미 다 알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더 새벽녘 러가 다시 잠든 틈을 타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바로 받았다. 지은씨, 안녕하세요. 조심스레 연락드렸습니다. 사실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뭔가 마음에 걸려 며칠 더 관찰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무슨 일이죠? 나는 마음을 다잡고 물었다. 윤서 씨의 집을 다시 한번 관찰했습니다. 준호 씨가 출근한 사이 매일 같은 시각에 집을 드나드는 또 다른 남자가 있더군요. 고급차를 타고 오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몇 시간씩 머물다 가고 아이와도 매우 친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아이가 그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더군요.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뭐라고요? 네, 정확히 아빠라고요. 그 남자 품에 안겨 아이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윤서 씨의 유일한 남자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 준호 씨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입을 다문 채 머리를 감쌌다. 세상이 도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금까지 내가 속았던 게 아니라 준호 역시 이용당했던 것이다. 윤서는 우리 둘 모두를 농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새로운 전략이 떠올랐다. 나는 다시 조용히 말했다. 이진수 선생님, 그 남자에 대한 정보, 사진, 영상 전부 필요합니다. 비용은 걱정 마세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늘 저녁 전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예정대로 작은 흰 봉투 하나가 문 앞에 놓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폴더 속에는 사진과 영상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하나하나 열어볼 때마다 내 눈앞의 진실은 더욱 선명해졌다. 윤서는 준호 외에 또 다른 남자와도 연인 관계였다. 사진 속의 남자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인상의 중년이었다. 그는 윤서와 손을 맞잡고 있었고 아이와도 자연스럽게 함께 웃고 있었다. 공원에서, 카페에서, 집 앞에서, 심지어 영상에서는 아이가 그 남자를 향해 달려가 아빠, 아빠 왔다 고 외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도 명확했다. 준호가 내 아이라 믿으며 돌봐온 그 아이는 다른 남자의 품에 진짜 자식처럼 안겨 있었고 아무 의심 없이 그를 아빠라 불렀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이 모든 파일을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그리고 USB는 중요한 서류들과 함께 보관함 깊숙이 넣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무기였다. 결정적인 순간 그들의 거짓된 관계를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칼날이었다. 이 자료들을 어떻게, 언제 사용해야 할까? 나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나는 흔들림 없이 움직일 것이다. 다음 날 나는 러를 민지가 추천해준 베이비시터에게 맡기고 공중 사무소로 향했다. 사무실은 고풍스러운 건물의 3층에 있었고 나를 맞이한 사람은 통화했던 여성 안나 실장이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조의를 표한 뒤 넓고 조용한 사무실로 나를 안내했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책장 사이에서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 햇살이 고요히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내게 유언장의 내용을 설명했고
각종 상속 서류에 사인을 요청했다. 놀랍게도 박진자 여사는 막대한 금액의 현금 자산 외에도 서울 시내의 아파트 2채와 해외 부동산, 그리고 예금, 주식 등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분은 매우 검소하게 살았지만 실제로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탄탄하셨습니다. 남편분께서 생전에 여러 특허를 등록하셨고 그 모든 수익이 여사님께로 들어갔죠. 가족이 거의 없으셨기에 김지은님을 마지막까지 기억하셨던 겁니다. 안나 실장은 조용히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한 가지 여사님께서 유언장에서 특별히 언급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항은 아니지만 전해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여사님은 재산의 일부를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을 위한 도움에 사용해달라고 남기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마치 그분이 지금의 나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만 같았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찾지 않던 조용한 노년의 여성. 그런 분이 내 상황을 예견이라도 했던 것처럼 내게 혼자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겨준 것이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중사무소를 나서며 나는 주머니 속에 든 새로운 삶의 열쇠를 느꼈다. 그리고 곧장 로펌 사무소로 향했다. 안나 실장이 추천한 이혼 전문 변호사 한태성 변호사는 소문대로 날카롭고 체계적인 사람이었다. 40대 중반의 그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을 지녔지만 말투는 조용하고 신중했다. 나는 그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불륜, 이중생활, 감정적 학대, 아들에 대한 위협, 그리고 이진수 탐정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 그는 처음엔 묵묵히 들었고 내가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책상 위에 손을 올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김지은님,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닙니다. 전면전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준비된 무기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을 짤지만 남았을 뿐이죠. 그는 곧바로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우선 우리는 먼저 이혼 소송을 걸지 않을 겁니다. 그가 먼저 걸도록 기다릴 거예요. 자존심 강한 사람은 공격을 먼저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가 아이의 양육권을 요구하는 순간 우리는 방역을 시작하죠. 나는 숨을 죽이며 그의 말을 들었다. 우리는 법정에서 DNA 검사를 요구할 겁니다. 하지만 레오에 대한 게 아니라 윤서와 그 아이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그 아이가 준호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는 법정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스스로 좋은 아버지인 척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 말은 마치 체스를 두는 사람의 전략처럼 냉정했고 정교했다. 나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판에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판을 흔드는 사람이었다. 기다림은 오래가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내 이름으로 된 법원 소환장이 도착했다. 준호가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거짓과 허위로 가득 차 있었다. 거기엔 내가 불안정하고 히스테릭하며 아이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아내였다고 적혀 있었다. 그는 너의 양육권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이미 아이를 양육해본 경험이 있는 아버지로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나는 그 서류를 조용히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단지 냉정한 이성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는 이제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다. 판은 그의 손에 있었지만 규칙은 이제 내 손 안에 있었다. 재판 당일 나는 변호사 한태성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준비는 끝났다. 머리는 깔끔히 정리했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흔들림 없는 모습을 유지했다. 복도 끝에 앉아있는 준호와 윤서를 보았을 때 나는 그들의 표정을 살폈다. 윤서는 여전히 도도하고 나를 내려다보는 듯한 눈빛을 가졌고 준호는 불편한 듯 자리를 고쳐 앉았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믿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곧 무너질 것이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절차가 시작되었다. 판사는 중년의 여성으로 냉정하고 침착한 분위기를 풍겼다. 준호의 변호사는 그가 얼마나 아이에게 헌신적인 아버지인지, 현재 생활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강조했다. 윤서는 증인석에 앉아 그 모든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러던 중 한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김지은 측은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며 이혼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양육 능력과 가족 구조에 중대한 의문이 있어 이와 관련된 반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이어서 말했다. 원고는 현재 윤서 씨와 함께 생활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해당 아이가 진정으로 원고의 친자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윤서 씨와 해당 아동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요청합니다. 그 순간 윤서의 얼굴에서 색이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커졌고 입술은 경직되었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 시작했다. 준호 또한 충격을 받은 듯 변호사 쪽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법정은 일순 침묵에 빠졌고 모든 시선이 윤서에게 향했다. 판사는 조용히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원고 측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호의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일시 정회를 요청했다. 그렇게 첫 번째 재판은 혼란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물러설 곳은 그들에게 없었다. 진실은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재판이 끝나고 복대서 준호가 다급히 나를 불렀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말투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 이게 무슨 짓이야? 나 망치고 싶은 거야.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니, 난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은 거야.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정리의 방식이 이런 거라면 나는 그 방식대로 해주는 것뿐이야. 그 말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윤서는 그의 팔을 끌어당기며 작게 속삭였다. 나는 그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들은 이미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고 신뢰는 붕괴되고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단순한 방역이 아니었다. 균열이었다. 그리고 그 틈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셨다. 아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세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요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재판에서 그들은 어떻게 나올까? 윤서는 감식을 거부할까? 아니면 숨겨왔던 진실을 스스로 인정할까? 어떤 선택을 하든 그들에게 남은 길은 패배뿐이었다. 그리고 그 패배는 내가 만든 것이다.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다음 재판을 2주 앞두고 준호 측에서 감정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연락이 들어왔다. 변호사 한태성은 미소도 짓지 않은 채 그것이 곧 사실상의 승복이라 설명했다. 윤서가 더는 버티지 못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진실을 감당할 수 없음을 드러냈고
그로 인해 준호는 이제 양육권은커녕 체면조차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 받았다. 익숙한 목소리. 지은, 나야? 준호.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무거웠다. 그 안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진한 절망이 묻어 있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배 변호사 없이 그냥 우리끼리. 나는 잠시 침묵한 뒤 마침내 입을 열었다. 좋아. 내 조건이 있다. 사람 많은 곳에서, 그리고 짧게. 우리는 동네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너가 자주 뛰어놀던 조용한 곳이었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큰 단풍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고 나무잎은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가을의 기척이 내 곁에 머물렀다. 그리고 멀리서 다가오는 한 남자.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잔뜩 웅크린 그의 모습은 예전의 준호가 아니었다. 그는 조심스레 내 맞은편에 앉았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넌 날 파괴하려고 작정한 거야?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다. 파괴? 넌 그 단어를 너무 쉽게 쓰는구나. 내가 한 건 단 하나, 진실을 보여준 것뿐이야. 그게 너를 망가뜨렸다면 그건 네 인생이 거짓으로 세워져 있었다는 뜻이지. 나는 단지 그 커튼을 걷었을 뿐이야. 준호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다.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윤서가 다 말했어. 그 애가 내 아이가 아니래. 몇 년간 속였대. 그냥 날 돈줄로 쓴 거야. 그의 얼굴은 참담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동정심과 싸웠다. 하지만 그가 나를 병원에서 짓밟던 그날, 그의 냉정한 눈빛과 말투를 떠올리는 순간 그 동정은 서서히 사라졌다. 이제 와서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해도 그건 나와 너에게 돌아오지 않아. 그땐 나도 똑같이 무너졌었고 너는 날 이해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네가 준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건 뭐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혼은 네가 원했던 대로 하자. 대신 너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에서 손 떼. 양육권, 면접교섭권 모두 포기해. 난 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거야. 위자료도 양육비도. 단 하나,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줘. 그는 놀란 듯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양육비도 요구 안 한다고? 그래, 난 이제 너한테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 삶에, 내 아이의 삶에 너는 더 이상 없어도 돼. 그 말에 준호는 잠시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렇게 하자.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듯 낮았고 지쳐 있었다. 우리는 그날 조용히 서로의 인생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너를 볼 수 있을까? 나는 망설였다. 내 안의 어딘가에서는 그를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너는 언젠가 아버지를 궁금해할지도 몰랐다. 그래서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준호를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게 한 채 위층으로 올라가 로와 유모차를 챙겨 내려왔다. 하늘색 담요에 감싼 아기는 고요히 잠들어 있었고 나는 그 아이를 안은 채 천천히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다. 준호는 멀리서 우리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왔지만 손을 뻗지도 말을 걸지도 못했다.
오직 침묵한 채 아이를 바라보았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는 멈췄고 러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아이의 작고 동그란 코, 말없이 오므린 입술, 잔잔하게 움직이는 가슴. 준호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도 멀고도 가까운 풍경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는 그 아이를 아들로 받아들이지도 잊지도 못한 채 이제는 스스로 떠나야 할 처지였다. 나는 조용히 아이를 흔들며 말했다. 잠들었어. 깨우지 마.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잠시 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마침내 그것은 한 방울 흘러내렸다. 지은,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나도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눌려 있었고 떨림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고 쟁얼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것은 비로소 모든 미련을 내려놓은 사람의 걸음이었다. 그날 나는 진짜로 그를 떠나보냈다. 분노도 원망도 복수도 아닌 단지 끝이라는 실감만이 내 안을 채웠다. 며칠 뒤 준호는 법원에 자신의 소송을 철회했고 우리는 조용히 협의 이혼을 마무리했다. 그의 이름은 아이의 출생신고서에서 사라졌고 나는 공식적으로 한 아이의 엄마이자 법적으로 독립된 여성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 강해진 나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강함은 외로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이라는 존재가 내게 안겨준 빛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너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미래였다. 나는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꺼내어 오래전부터 생각만 했던 일을 실현에 옮기기로 했다. 박진자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한부모 가정을 위한 기금과 지원단체를 설립한 것이다. 이름은 희망재단으로 정했다. 나는 전문적인 운영진을 꾸렸고 사회복지사, 법률 전문가, 상담사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회복을 목표로 했다. 임시 거처 제공, 심리치료, 법률 조력, 직업훈련까지. 나는 과거의 나처럼 상처받고 무너진 많은 여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자랄 수 있도록 단단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 일이 내게 놀라운 변화와 치유를 안겨주었다. 나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고 너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세상이 얼마나 따뜻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아이는 점점 자라났고 밝고 똘똘하며 따뜻한 성품을 지닌 아이로 커갔다. 그 아이의 웃음은 내 하루를 지탱하는 햇살이었고 내가 견뎌온 모든 시련의 이유였다. 우리는 함께 많은 곳을 여행했고 바다를 보았고 산을 오르고 낯선 도시의 아침 공기를 함께 마셨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세상은 넓고 너는 그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어. 누구보다도. 준호에 대해서는 가끔 아주 가끔 지인들을 통해 소문만 들려왔다. 그가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떠났다는 이야기. 윤서와는 완전히 결별했고 그녀 역시 그 진짜 아이의 아빠에게도 버림받았다는 이야기. 내겐 그것들이 단순한 이야기일 뿐 감정은 남지 않았다. 그것은 더 이상 내 세계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저 인생의 어느 페이지였을 뿐이다. 나는 분노나 비난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경고로 삼았다. 그리고 더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 삶을 쓰고 나아갔다. 몇 해가 흘러 너는 어느덧 5살이 되었다. 어느 가을날 우리는 단풍이 흐드러지는 대형 도심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는 파란 모자를 눌러쓴 채 하얀 비둘기를 쫓으며 깔깔 웃고 있었고, 나는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손에 쥐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나에게 있어서 그 장면은 가장 완벽한 행복이었다. 아이가 웃고 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때 문득 시선 끝에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옆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바람에 그을린 듯 피곤해 보였다. 그러나 그 눈빛엔 슬프도록 익숙한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데에 오래 걸리지 않았다. 준호였다. 그는 변해 있었다. 한눈에 봐도 예전에 잘 나가던 도시 남성의 모습은 사라졌고 초췌하고 조용한 그림자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너를 향해 있었고 아이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도 나를 알아봤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는 고개를 살짝 숙였고 피하려는 듯 몸을 일으켰지만 나는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안녕하세요. 조용히 인사하자 그는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너가 커다란 단풍잎 하나를 들고 내게 달려왔다. 엄마, 이거 봐. 빨간 잎이야.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내 무릎에 올라탔고 그 순간 그의 눈이 준호를 향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준호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멋진 잎이구나. 아주 예쁘다. 그 말에 러는 또 한 번 웃더니 다시 비둘기를 향해 뛰어갔다. 나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아이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잘 지냈어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살아. 공사장에서 일해. 뭐 별건 없어.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말하지 못한 수많은 후회와 자책이 묻어 있었다. 그에게 더 물어볼 필요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대가를 충분히 치렀고 더 이상 어떤 벌도 필요치 않았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앉아 있었다. 더는 과거를 꺼내지도 않았고 원망도 없었다. 내게 그날의 준호는 단지 인생의 강을 건너다 다른 땅에 도달하지 못한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나는 더는 그 강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얼마 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너의 손을 잡았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고 나는 준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잘 지내요. 그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우리가 멀어질 때 준호가 나지막이 물었다. 지은아, 너 지금 행복해? 나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곁에 선 너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다. 응, 정말 행복해. 그건 거짓 없는 진심이었다. 나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파도에 휩쓸리고 쓰러지고 일어서며 여기까지 왔다. 그 모든 길의 끝에 지금 이 순간이 있었다. 나는 내 아들을 사랑했고 내 삶을 사랑했고 나 자신을 존중하게 되었다. 나를 부정하던 과거도 나를 아프게 했던 이들도 이제는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다시 태어났고 완전히 새로운 여정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공원에서의 마지막 만남은 내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준호의 초라한 뒷모습, 아이를 바라보던 간절한 눈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넨 질문. 너 지금 행복해? 그 물음에 담긴 모든 감정은 나를 흔들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고 그와의 관계도 아픔도 미련도 모두 흘러간 강물처럼 나를 지나쳤다. 오히려 나는 그 순간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걸 느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매듭이 조용히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용서할 사람도 증오할 사람도 없었다. 그 모든 감정은 이제 지나간 이야기일 뿐이었다. 대신 내 안에는 조용한 평화와 새로운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다시 내 삶에 집중했다. 너의 웃음소리가 매일 집안을 가득 채웠고 내 재단은 점차 그 규모를 넓혀갔다.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주는 일이 내 삶의 중요한 사명이 되었다. 우리는 더 많은 쉼터를 열었고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소도 마련했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여성들이 두려움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과 동행을 이어갔다. 나는 단지 누군가를 도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일으킨 것이기도 했다. 그들의 고백 속에서 나는 내 과거를 마주했고 그들의 눈물 속에서 나는 더 단단한 의지가 되어갔다. 그렇게 나는 상처를 치유하며 또 다른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우리가 지원하던 보호소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심장이식이 필요한 어린 여자아이의 이야기였다. 그녀의 엄마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오갈 데 없이 이 보호소에 머물고 있었다. 의사는 국내 최고의 소아심장외과 전문의였고 접촉조차 어려운 인물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보호소의 원장이 망설이며 말했다. 김지은 이사장님, 혹시 직접 부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병원의 이름과 의사의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직접 향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정도현이었다. 나는 병원 로비에서 2시간을 기다렸다. 저녁 무렵 하얀 가운을 벗고 나오는 한 남자를 보았고 그의 피곤한 눈빛과 단정한 걸음걸이에서 알 수 있었다. 아, 저 사람이구나.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하고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에는 놀라움, 그 다음에는 집중, 그리고 마지막엔 짧은 침묵.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내일 아이 데리고 오세요. 제가 직접 봅니다. 근데 너무 늦게까지 병원에 계시는 건 몸에 안 좋아요. 그의 말투는 딱딱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나는 감사하다는 말 외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며칠 뒤 아이는 무사히 수술을 받았고 재단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고 정 선생님에게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웃지도 않았고 겸손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종종 내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재단의 다른 아이들에 대한 상담, 그 다음엔 그냥 안부 인사. 점점 우리는 서로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는 조용하고 따뜻했으며 강하면서도 무심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동정하지 않았고 나의 아픔을 과장하지도 않았다. 오직 지금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러 또한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둘은 공룡 장난감을 함께 조립했고 책을 읽고 공원에서 뛰어놀았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설렘이었고 안도였으며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안정감이었다. 도연은 기다림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조급하지 않았고 내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 곁에 조용히 있어 주었고 내가 스스로 다가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 기다림 속에서 비로소 다시 사랑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는 조용히 결혼했다. 성대한 식도, 화려한 연회도 없었다. 다만 가장 소중한 사람들만 초대해 조용히 약속을 나누었다.
그리고 너는 우리 둘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 가장 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나는 이제 진짜 가족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도연은 내게 남편이자 친구이자 너에겐 누구보다 든든한 아빠가 되어 주었다. 나는 매일 감사했다. 과거의 아픔을 견뎌낸 내게도,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어느 날 나는 재단의 회계 보고서를 정리하다 한 권의 익명 기부 내역을 발견했다. 꽤 큰 금액이었고 송금자 이름은 단 한 단어로 표기되어 있었다. 속죄 슈츠이. 나는 문득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리고 알았다. 그것은 준호였다. 그는 더 이상 내게 연락하지 않았지만 그 방식으로 마지막 인사를 전한 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돈을 가장 절실한 여성들을 위한 새 쉼터 설립에 사용했다. 그리고 그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구나. 시간은 흘렀고 너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의 첫 등교날, 나는 도연과 함께 손을 잡고 아이를 배웅했다. 우리는 셋이었고 더는 부족하지 않았다. 아이는 웃었고 우리는 웃었고 세상은 조용히 빛났다. 나는 병든 차에 버려졌던 여성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나는 다시 사랑을 배웠고 다시 걸었고 다시 꿈을 꿨다. 이제 나는 그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았다. 내 옆에는 가족이 있었고 내가 지킨 진실이 있었고 앞으로 걸어갈 수많은 길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는 다시 태어난 나가 있었다.